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내신 시험도 한 2주 정도 좀 넘게 남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이널 특강으로 2주간 여러분들 시험 범위를 한번 쭉 훑어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중심으로 선생님이 다 실어넣고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뒤에 이론 부분도 선생님이 정리한 걸 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뒤에 선생님 정리해둔 것도 같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혼문장과 격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혼문장과 격문장.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혼문장과 격문장 같은 경우는 개념부터 조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놓도록 합시다. 자, 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문장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혼문장. 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문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 격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둘 이상의 문장이 모여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격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격문장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바로 첫 번째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자, 요 두 개는 사실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큰 문장, 큰 문장이 작은 문장을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이제 작은 문장이 큰 문장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 마치 큰 문장한테 안겨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안긴 문장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가 있었죠. 바로 문장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가?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수를 가지고 우리는 문장의 개수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든 서술어든 둘 중에 하나라도 둘 이상의 위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격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씩만 있는 걸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혼문장과 격문장을 나누는 기준은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주어나 서술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들은 문장의 개수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여러분들 저번에도 수업을 했지만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주는 빵과 과자를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은 흔히 이 문장을 민주는 빵을 먹었다, 민주는 과자를 먹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칙 자체가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어는 민주가, 그 다음에 서술어는 먹었다. 딱 하나씩만 있어서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경우도 무조건 우리는 혼문장으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문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문장 성분들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와, 은행잎 좀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와 같은 경우는 감탄사죠. 그렇죠? 바로 이거는 독립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문장 성분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은행잎 좀 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은행잎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 올바른 문장의 모습으로 따지면은 은행잎을
좀 보세요.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은행잎을이라고 해서 을을이 붙으면은 성분이 바로 무슨 성분?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좀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다? 바로 보세요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에 해당하고, 보세요 같은 경우가 이제 보다, 바로 서술어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은 원래대로라면 올바른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주어가 지금 생략되겠죠. 그럼 여기서 생략된 주어는 바로 누구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주어를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을이, 자, 우리 국어에서 이 가의 꾸밈을 받는 거는 주어 아니면 보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조사 이 가의 꾸밈을 받는 건. 그런데 보어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서술어가 무조건 되다나 아니다 두 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서술어는 전부 다 우리가 주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왔어요 할 때 가을이는 바로 주어의 그 다음에 왔어요 같은 경우가 역시 두 번째 문장의 서술어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린 학생이 얘기한 문장에서 와, 선생님 좀 보세요도 역시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청자로서 존재를 하고, 보세요라고 하는 서술어가 역시 하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홈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반면에 또 가을이 왔어요도 역시 가을이라고 하는 주어와 오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하나씩 각각 쓰였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홈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 자, 그래라고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마찬가지 독립어에 해당하는 건 불응, 대답, 감정에 해당하는 말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봅시다. 낙엽이 흩날리는, 자, 낙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쌤님이 이 가가 붙으면은 뭡니까? 주어 아니면 보어라고 했는데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바로 주어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흩날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흩날리는 이라는 말은 지금 낙엽이 흩날리다 라고 하는 문장이 무엇을? 가을을 지금 꾸며주고 있는 형태, 수식을 해주는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흩날리는은 기본적으로 관형어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요거에 관련돼서는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낙엽이 흩날리는은 가을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에 해당하고, 가을이 역시 주어, 그 다음에 왔네 얘도 서술어가 되죠. 자,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관형어에 해당하는 말이 흩날리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형용사잖아요. 동사잖아요. 그렇죠? 동사. 흩날리는이 붙었으니까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이기 때문에 이 관형어는 기본적으로 서술어 역할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왜? 바로 흩날리다. 리다의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엄이라고 하는 게 붙었기 때문에 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쌤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국어에서 동사, 형용사, 체형 플러스 이다는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뭡니까? 동사가 서술어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형절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볼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두 개로 나누면 낙엽이 흩날린다, 흩날리다, 그리고 가을이 왔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가지고 이 문장이 가을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의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낙엽이 흩날리다가 바로 관형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문장의 짜임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장, 첫 번째 문장, 어느새 가을이 왔다.
자, 여기서 지금 어느 새가 꾸며주는 건 뭘까요? 어느 새. 자, 어느 새, 어느 사이. 이 말이 지금 꾸며주고 있는 문장 성분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자, 요 문장에서 지금 어느 새는 사실 가을이 왔다 전체를 꾸며준다라고 봐도 되고, 알겠죠? 사실 문장의 위치를 바꿔보면 가을이 어느새 왔다 해도 의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는 왔다를 꾸며줬다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새는 역시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는 거는 부사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을에서 조사 이가 붙었고, 역시 뒤에 있는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주어라고 볼 수 있고, 왔다는 서술어, 동사를 서술어로 하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혼문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역시 사람들이 라고 하는 조사 이가 붙었어요. 역시 뒤에 오는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도 주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 자, 운동장이라고 하는 말에 뒤에 에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어요. 알겠죠? 에라고 하는 조사가 붙으면 얘는 무조건 부사어가 됩니다.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 누구누구에게, 어디에서, 이런 말들은 다 무엇, 와, 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사어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모였다 역시 서술어, 모이다가 됐기 때문에 동사죠.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혼문장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토끼가 역시 이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쵸? 마찬가지 주어입니다. 그 다음 들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에, 누구누구에게, 어디에서, 와, 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들판에서도 부사어, 영어로 치면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간접 목적어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사어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풀을 을력이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뜯는다도 역시 서술어, 역시 뜯다라고 하는 동사가 서술어로 사용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 이것도 혼문장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문장을 봅시다. 자,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승원이는 개를 좋아한다. 자, 요 문장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누면은 요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두 개로 분류를 하게 되면 선생님은 여기다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 밑에다 쓰세요. 알겠죠? 자,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러나 승원이는 개를 좋아한다. 자, 사실 이 문장은 이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는은 역시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죠. 그 다음 고양이를 을을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목적어에 해당하고, 좋아한다 같은 경우는 좋아하다 서술어죠. 그렇죠? 이거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플러스 승원이는 역시 주어죠. 그 다음 개를 역시 목적어고, 좋아한다 역시 서술어,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형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중간에 지금 생략된 게 좋아하지만 이거를 뭡니까? 접속 부사로 이제 우리가 바꿔주면 그러나 라고 해서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바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 중에서도 대조의 방식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나다 같은 경우는 각각 홈문장에 해당하죠. 왜?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씩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라 같은 경우는 주어 2개, 서술어 2개, 그리고 각각의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관계를 맺어서 총 2번의 관계를 맺는 문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 크게 있는 이 문장이 아는 문장이 되고 속에 들어있는 이것이 바로 안긴 문장이 되죠. 반면에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2개의 문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문장을 크게 2개로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는 문장이다, 이어진 문장이다를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뭡니까? 견문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역시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파도가 친다라고 하는 문장과 갈매기가 난다라고 하는 문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 2개를 이어보면은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난다. 2개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여기서 파도가가 주어고 친다가 서술어죠. 그죠? 그 중에서도 동사죠. 갈매기가 역시 주어고 난다 역시 서술어. 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2개가 연결이 될 때 어떻게?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바로 뭐다? 나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바로 이어진 문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국어에서 이어진 문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 대등하게 이어졌다는 것은 2 문장의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2 문장의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사실 이 대등하게 이어졌느냐 종속적으로 이어졌느냐 구분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어떻게? 2 문장의 위치만 바꿔봐서 의미의 변화가 없다면, 말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나열 그리고 대조의 방식을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열에 해당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나열에 해당하는 거는 뭐뭐고 혹은 뭐뭐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 반면에 대조를 이루는 것은 바로 뭐뭐지만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혹은 뭐뭐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서로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난다. 파도가 치며 갈매기가 난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나열만 했을 때 우리는 대등하게 나열의 방식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 대조는 파도가 치지만 갈매기가 난다. 파도가 치나 갈매기가 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대조의 방식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알겠죠? 그건 바로 뭐냐? 우리가 고가 붙었다고 전부 다 나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나는 점심을 먹고 운동장에 나갔다. 자, 이거는 지금 뭐 점심을 먹는 행위와 운동장에 나가는 행위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문장대로 하면은 사실 무슨 말이다?
점심을 먹는 행위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운동장으로 나간 행위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때는 시간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종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등하게는 서로 문장이 뭡니까? 순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반면에 두 번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조건, 그쵸? 혹은 양보, 그쵸? 그 다음에 뭐 중도, 그쵸?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알겠죠? 자, 먼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뭐뭐면, 뭐뭐면 이런 게 있고, 여기 하나 요거 더 적자. 이유, 일종의 인과라고 하죠.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는 뭐뭐면 내일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 이 문장을 위치를 바꿔보면 소풍이 취소되면 내일 비가 온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이런 경우는 조건에 해당하는 앞에 문장이 만족돼야 뒤에 문장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인과 이유를 보게 되면 뭐뭐서 라고 볼 수 있죠. 그쵸?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다. 길이 미끄러워서 비가 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과 원인에 대해서 해당하는 걸 인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양보. 양보에 해당하는 거는 뭐뭐일지라도 뭐뭐라도 이런 형태입니다. 알겠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좀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안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양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비가 와도 훈련은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내일 비가 와도 할 때 와도, 그쵸? 아도 이런 형태가 바로 양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중도에 해당하는 게 뭐뭐는데 내가 길을 가는데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도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는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하기도 해요. 차가 끼어드는데 내가 길을 갔다 해도 말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메인이 뭐고 서브가 무언가의 차이가 생깁니다. 알겠죠? 내가 길을 가는데 차가 끼어들었다 하면 뭐야? 길을 가고 있는 행위가 일어나는 도중에 차가 온 행위가 중간에 끼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차가 끼어드는데 내가 길을 갖다 해버리면 메인이 차가 끼어드는 행위가 메인이 되는 거고 내가 거기에 종속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는데가 사용되는 경우도 전부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그 다음 여기서 또 문장을 하면 두 사람이 걷는다. 길을 걷는다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은 두 개의 문장을 이런 형태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어 뜻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두 개를 이어주면 어떻게 만들 수 있다? 바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다. 이런 형태. 왜? 두 문장의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뒤에 문장에서는 주어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두 문장을 이어줄 수가 있다는 거고 역시 여기서도 고라고 하는 뭡니까? 그 나열의 의미를 가지는 대등하게 그 이어진 문장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바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보면 아이가 바람개비를 든다. 아이가 달린다.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을 바로 뭡니까? 바람개비를 든 아이가 달린다. 이런 형태로 지금 바꿔줬죠. 그렇죠? 지금 바로 뭡니까? 아이가 바람개비를 든다라는 말이 아이라는 낱말을 꾸며주는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든다가 바로 든이라는 형식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관형절로 이어진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혹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생겼죠. 바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 개념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것,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안긴 문장 부분입니다.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먼저 안긴 문장은, 자, 원래 하나의 문장이었던 것이 다른 문장 속에서 마치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것을 우리는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요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절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대부분의 학생은 선생님은 몇 번 했기 때문에 좀 잘 이해가 될 건데,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알겠죠. 처음 듣는 학생들도 그렇고, 예전에 했었다가 오래됐으니까 또 잊어먹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억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마치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거를 우리가 절이라고 하고, 이거를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긴 문장은 종류가 5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절. 그렇죠? 자,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어떤 것처럼 역할을 한다. 이름 그대로 명사처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 명사처럼 쓰이는 걸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명사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명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뒤에 어떤 조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모든 성분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절을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혹은 기라고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합니다. 전성어미를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사절이냐 아니냐는 그냥 음기만 찾으세요. 알겠습니까? 요것만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간혹 가다가 몇몇 학교에서는 아직도 이제 는 것도 명사절이다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 교과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그냥 음기만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면 돼요. 여러분들 교과서도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음기를 사용해서 명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해서 명사절을 만든 것이고, 이 명사절의 특징은 바로 뭐다? 뒤에 조사를 사용해 모든 성분으로 사용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되는 거고,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 알겠죠?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 복격 조사가 붙으면 보어, 그 다음에 심지어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 이렇게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 착각하지 말 것은 바로 뭐다? 명사절이 그 부사어나 관형어나 그 다음에 서술어로 쓰이는 것과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에 다 현혹되지 말고 그냥 명사절을 찾을 때는 음기만 찾으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다른 거 뒤에 조사가 붙어서 얘가 부사어 역할을 하네? 그럼 부사절인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음기 요것만 딱 4개 박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형절은 말 그대로 문장이 관형사의 역할, 관형사가 하는 역할은 체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관형절을 만들 때도 우리가 표지가 있습니다. 바로 는, 을, 던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관형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서술어가. 그럼 여러분들은 그 뭡니까? 우리 국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잖아요. 얘네가 은는, 을던 같은 어미를 붙었으면 무조건 관형절.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이것도 알겠죠? 아까 명사절이 의가 붙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사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데 이때는 바로 이, 개, 도로 얘네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부사형 전성어미가 되죠. 자,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요 표지만 찾으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 괜히 다른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서술절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찾기가 오히려 힘들어져요. 알겠죠? 서술절은 말 그대로 다른 문장이 큰 문장 속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건데 서술절 같은 경우는 표지가 없어요. 대신에 문장의 이제 구성 짜임의 모습을 봐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술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가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형태일 때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우리는 서술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할머니가 주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귀가라고 하는 말은 귀 다음에 이가가 붙었어요. 그쵸? 이때도 역시 뒤에 있는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귀가도 주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문장은 두 개로 나누면 할머니는 밝으시다, 귀가 밝으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귀가 밝으시다가 서술절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인용절. 자, 인용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 오는 걸 우리는 인용절이라고 하죠. 인용절은 다시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직접 인용. 자, 직접 인용일 때는 직접 인용 조사 뭐뭐라고 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직접 인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뭘 통해서? 따옴표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직접 인용은 사실 따옴표가 있냐 없냐로 사실 결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일종의 그런 절을 만들어주는 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따옴표로 찾으면 쉽겠지만 대답을 할 때는 항상 이 직접 인용 조사인 라고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 올해 농사는 풍년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원래는 뭡니까? 할아버지께서 따옴표 열고 올해 농사는 풍년이구나 따옴표 닫고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따옴표를 통해서 직접 인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하지만 대답을 할 때는 뒤에 있는 라고라고 하는 조사를 통해서 직접 인용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대답을 할 때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찾을 때는 솔직히 큰 따옴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제일 쉽기는 해요. 할 때는. 알겠죠? 이건 일종의 편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서술형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따옴표가 쓰였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인용절은 간접 인용이 있죠. 그래서 간접 인용은 바로 간접 인용 조사 뭐뭐고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 있었던 할아버지께서 올해 농사는 풍년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를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아버지께서 올해 농사가 풍년이라고 하셨다. 풍년이라까지가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풍년이라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 인용문 같은 경우는 따옴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가지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바람개비를 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람개비를 들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들에다가 뭡니까? 요 든 같은 경우는 들다에 니은 관형사형 어미가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을이 탈락해가지고 이것이 든의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관형, 사형, 전성어미가 쓰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이 관형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등산객이 배낭을 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산객이 산을 오른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두 문장을 합쳐보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다. 자, 배낭을 맨 등산객이 산을 오른다 라고 해서 배낭을 매다라는 말이 지금 등산객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 매다의 맨, 은는 을던의 은이 붙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 아는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은 사실 나머지는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이제 이거는 자꾸 연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똑바로 앉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죠? 어허이, 똑바로 정신 차립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자,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제기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쇠붙이에 구멍을 뚫어 종이를 감고 구멍으로 종이 끝을 뽑아내 여러 갈래로 찢으면 끝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을 우리가 나눠봅시다. 자, 쇠붙이에 구멍을 뚫어. 그쵸? 그 다음에 종이를 감고, 그쵸? 그 다음에 구멍으로 종이 끝을 뽑아내.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갈래로 찢으면 끝난다. 요렇게 뭡니까? 여러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를 나누면 쇠붙이에 구멍을 뚫는다. 그죠? 그리고 종이를 감는다. 그리고 구멍으로 종이의 끝을 뽑아낸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갈래로 찢는다. 그러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바로 뭐다? 여러 개의 문장이 지금 이어진 형태의 문장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 핵심은 바로 여기죠. 혼문장과 격문장의 표현 효과를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혼문장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자, 혼문장을 많이 사용한 글의 경우는 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죠? 자, 혼문장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글에서 호흡이 짧아집니다. 알겠습니까? 호흡이 짧게 끝나는 효과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바로 뭡니까? 그 글에 긴장감이 조성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만약에 막 누군가에게 쫓기는 그런 긴박한 장면이다. 이럴 때는 소설들을 보면 전부 다 문장을 짧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도 문장을 읽을 때 호흡이 짧아지니까 점점 호흡이 가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 마치 내가 그런 쫓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혼문장을 많이 사용한 글들은 호흡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글의 긴장감이 조성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간결해지죠. 간결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간단 명료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격문장을 많이 사용한 글은 많이 사용한 글에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격문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건 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 호흡이 길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격문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로 뭐냐면
중간에 우리가 어떤 연결어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장 간에 서로 연결이 굉장히 매끄러워져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문장 간의 연결 관계 파악이 쉽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단점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면 바로 뭐다? 얘가 어떤 것과 이어지는지 나중에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알겠죠?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장이 좀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연결관계 파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쉬워지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견문장과 혼문장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 연결관계 파악이 쉬워서 하나만 더 냅시다. 바로 문장 간 관계가 긴밀해집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견문장의 유형. 자, 이어진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요리 실습할 때 양파가 필요하잖아. 저기 양파가 있어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추워? 자, 여기서 우리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먼저 찾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 국어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요리 실습할 때 여기서는 지금 실습하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실습하다. 바로 동사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양파가 필요하잖아. 필요하다라고 하는 동사니까 역시 서술어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저기 양파가 있어. 자, 역시 양파라고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대상이 주어니까 이때는 형용사가 쓰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보면 실습할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실습하다. 여기에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관형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양파가 필요하다. 역시 주어죠. 그쵸? 자, 저기 양파가 있어. 역시 이것도 저기는 바로 부사어가 되고 양파가는 주어가 되고 있어는 서술어가 되면서 그렇죠? 자, 이 학생의 한 말은 앞에 문장은 지금 관형절을 아는 문장, 뒤에 문장은 혼문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답을 봅시다. 그런데 당근도 있고 감자도 있고 버섯도 있어. 그렇죠? 자, 뭐뭐고 그렇죠? 바로 대등하게 이어진 그렇죠? 바로 뭐뭐고라고 하는 거는 나열의 의미를 가지는 대등적 연결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도라고 하는 보조사가 쓰이긴 했지만 얘네를 올바른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정확하게 만들면 당근이 있다, 감자가 있다, 버섯이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당근도, 감자도, 버섯도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얘네들은 다 주어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이어지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밑에를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장을 연결해서 역시 마찬가지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려고 되어 있네요. 자, 산은 높다, 물은 맑다.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 대등하게의 방법은 나열도 가능하고 대조도 가능해요. 그렇죠? 나열의 방식으로 이어주면은 바로 산은 높고 물은 맑다.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조의 방식으로 이어주면 어떻게? 산은 높지만 물은 맑다. 막다. 이렇게 우리가 대조의 방식으로도 이어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경우는 전부 둘 다 바로 뭐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비가 왔다.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자, 요 두 문장을 이어주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바로 우리가 소풍을 연기한 원인, 이유가 바로 뭐였기 때문에 비가 왔다라는 것이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뭐뭐 이거는 뭡니까? 원인을 나타내는 일종의 인과의 방식을 나타내주는 연결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요 경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비가 왔고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비가 온 게 먼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풍을 연기했다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아까 앞에서 했었던 나는 밥을 먹고 운동장에 나갔다라는 문장과 똑같은 이유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앞에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왔을 때 비가 와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소풍을 연기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인과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사용하는 게 가장 매끄러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 인과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보기의 연결어미를 활용하여 다음 문장을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어보고 두 혼 문장의 의미관계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만 같은 경우, 그쵸? 자, 여기서 동그라미 친 거는 바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물론 100%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있는 든지, 뭐뭐면, 뭐뭐러, 뭐뭐아서, 그쵸? 그쵸? 소리. 그쵸? 자, 요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그쵸? 쏘리. 선생님 착각했다. 든지는 요거. 대등하게로 가져야 돼요. 이것도 나열의 의미입니다. 나열.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있는 문장들을 우리가 이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하늘이 맑다. 기분이 좋다. 자, 요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하늘이 맑은 게 내가 기분이 좋은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두 개 문장을 이어주면 어떤 식으로?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좋다. 요런 형태가 되고, 여기서는 바로 종속적, 그 중에서도 인과의 방식으로
이어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혹시 다른 방식으로도 이어줄 수 있기는 해요. 뭐 대표적으로 조건의 방식으로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맑으면 기분이 좋다. 기분이가 좋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뭐다? 조건의 방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어쨌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봅시다. 바람이 분다. 날씨가 춥지는 않다. 자, 요거는 연결하는 방법이 역시 하나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 자, 여기서 이 불지만이라고 있기 때문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해당하고, 이거는 대조의 방식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시를 썼다. 예슬이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 문장이 있죠. 자, 요 문장도 우리가 이어주게 되면은, 자, 내가 시를 썼고 예슬이가 그림을 그렸다. 자, 요런 문장으로 했을 때 이때는 나열의 의미를 가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대조의 의미도 가능하죠. 내가 시를 썼지만 예슬이가 그림을 그렸다. 이런 형태로 이어주게 되면은 대조의 방식으로 이어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물론 몇몇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시를 먼저 쓰고 그 시에 맞춰서 그림을 그렸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가능하고, 사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이 디테일한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고라고 하는 나열의 의미를 가진 그 대등적 연결 어미가 쓰였고, 이때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같이 디테일한 의미 차이까지는 중학교 과정에서 절대 묻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혹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의 의미 차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두 개가 시를 쓰는 행위와 그림을 그리는 행위 두 개를 그냥 나열한 의미를 했을 때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승현이가 공부를 한다. 승현이가 도서관에 간다. 그렇죠? 자, 이 문장을 이어보면, 그렇죠? 승현이가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간다. 자, 여기서 하러, 뭐뭐러 같은 경우는 목적을 나타내어주는 연결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도서관에 간 이유, 목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뭡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폭포수와 분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설명문이에요. 자, 실제로 이제 문화적으로 보는 폭포와 분수에 대한 그림이다. 자, 보도록 합시다. 폭포수와 분수는 동양과 서양의 각기 다른 두 문화의 원천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대체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 보자. 자, 그러면 대체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후에 이어질 내용이 바로 뭐다? 바로 폭포수와 분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게 되고, 그러면 이 다음에 이어질 설명 방식은 기본적으로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내용을 봅시다. 무엇보다도 폭포수는 자연이 만든 물줄기이며 분수는 인공적인 힘으로 만든 물줄기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폭포수에 해당하는 설명은 바로 뭐다? 자연이 만든 물줄기다. 그리고 분수는 인공적인 힘으로 만든 물줄기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폭포수와 분수를 서로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며라고 하는 연결 어미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대조의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 어미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다라고 알지만 항상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외워주는 건 중요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서로 의미가 대조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걸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폭포수는 심산유곡에 들어가야 볼 수 있고 거꾸로 분수는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에 가야 구경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도 역시 폭포수는 어디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분수는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에 가야 구경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두 개의 의미를 역시 다 대조의 의미로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하나는 숨어 있고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 있다. 자, 숨어 있는 거는 바로 폭포수죠. 여기서 하나는 바로 자, 여기서 하나는 바로 폭포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 있다. 요 하나는 바로 분수를 나타내죠. 역시 요것도 뭡니까?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폭포수는 자연의 물이요. 분수는 도시의 물, 문명의 물인 것이다. 자, 폭포수는 바로 뭐다? 자연의 물이요. 반면에 분수는 도시의 물이자 문명의 물인 것이다. 그렇죠? 자, 요 경우는 지금 서로 대조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역시 요도 역시 연결 어미입니다. 알겠죠? 자,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여기에서는 바로 뭡니까? 도시의 물이고 문명의 물이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나열의 분수의 특징은 지금 나열해주는 의미로 사실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원래는 도시의 물이고 문명의 물인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근데 은근히 하나가 살짝 숨어 있어요. 바로 뭐다? 물인 것. 물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것을 꾸며주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 경우는 물이다라고 하는 게 관형절로 안겨 있다. 바로 물 더하기 이다. 여기에 디귿 요 형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끝에 살짝 요 안긴 문장도 숨어 있는 요 형태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같이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폭포수와 이제 분수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대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주로라고 했어요.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아는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자, 아는 문장은 아까 앞에서 했었던 각각의 이제 절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학생의 말을 봅시다. 주말에 숙제하느라 아무것도 못했어. 그렇죠? 숙제를 하느라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바로 뭡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첫 번째 학생이 얘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참, 서평 쓰는 숙제가 있었지. 자, 서평을 쓰다 라는 말이 숙제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죠. 쓰는, 은는, 을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관형절이 사용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평 쓰는 숙제가 있었지 깜빡했네 라고 해서 관형절을 안고 있는 이러한 문장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밑에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나는 무엇을 바란다. 두 친구가 화해하다. 자, 이 두 문장을 이제 연결했을 때 어떻게? 나는 두 친구가 화해하기. 자, 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음기를 사용하면 무슨 절? 바로 명사절이 사용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준다면 명사절 뒤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조사가 를, 바로 목적격 조사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첫 번째 경문장이고, 두 번째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고, 세 번째 명사절이 다른 문장 속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잘 알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것은 어떤 책이다. 내가 책을 읽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읽은. 자, 읽은이라고 은는 을던을 사용했죠. 바로 읽은이 책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관형절이 사용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진우는 어떠하다. 마음씨가 착하다. 두 개를 합치니까 진우는 마음씨가 착하다. 자, 여기서 진우는이 주어져. 그 다음에 마음씨가도 이가가 붙었는데 뒤에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주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착하다가 서술어죠. 자, 이 경우에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가 바로 서술절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가랑비가 어떻게 내린다. 소리도 없다. 자, 여기서 보면 가랑비가 소리도 없이, 그쵸? 소리도 없이라고 해서 뭐뭐 이의 형태를 썼네요. 이게 도록을 사용을 하면은 바로 뭐다? 얘는 부사절. 즉 얘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소리도 없다라는 말이 내린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도록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사절이 뭡니까? 안겨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 선생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 아주 잘했다. 자, 이 문장은 지금 여기서 표현은 어떻게? 선생님께서 나에게 아주 잘했다. 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때 고 같은 경우는 간접 인용 조사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다? 인용절을 아는 문장 중에서도 간접 인용절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직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선생님께서 나에게 아주 잘했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직접 인용문을 만들 때는 반드시 따옴표 꼭 넣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뭡니까? 이때 라고는 직접 인용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직접 인용문을 안고 있는, 인용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장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이, 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명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바꿔보네요. 자, 우리는 알고 있다. 시원이가 잠이 많다. 그럼 이것을 명사절로 바꾸게 되면은 무엇을? 얘를 뭡니까? 명사절로 바꿔야 되겠죠. 바로 우리는 시원이가 잠이 많음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음이라고 하는 음기,
햇을 사용해서 우리가 명사절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관형절을 아는 문장으로 만들래요. 그래서 자, 그가 돌아왔다.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바로 그러면 여기서 나온 소문은 바로 무슨 소문? 그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그가 왔다는 이라는 말이 소문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왔다는 이렇게 해서 바로 은는 을던을 사용해서 관형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아무도 모르다. 그녀가 이웃을 도왔다. 그렇죠? 자, 이거를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바꾸면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이웃을 도왔다. 혹은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녀는 이웃을 아무도 모르게 도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무도 모르게라는 말이 도왔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록을 사용해서 우리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을 봅시다. 토끼는 어떠하다. 앞발이 짧다. 그래서 이거를 서술절을 아는 문장으로 바꾸면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렇게 서술절을 아는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토끼는이 주어, 앞발이도 역시 주어, 짧다는 서술어. 그래서 서술절은 주어, 서술어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질 때 우리는 이것을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인용절을 아는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용절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직접 인용문을 만들면 어떻게?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빵을 사러 가자. 그러면 직접 인용문은? 직접 인용문으로 만들면 친구가 나에게 빵을 사러 가자 라고 말했다. 이렇게 했을 때 라고라고 하는 직접 인용 조사를 사용해서, 여기서 조사입니다. 알겠죠? 항상 유념해야 돼요. 엄이랑 조사는 엄밀히 말해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 간접 인용문으로 만들면은 어떻게? 친구가 나에게 빵을 사러 가자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은 간접 인용문이 된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해탐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이해탐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봅시다. 두 개의 문장을 아는 문장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혜원이가 선물을 받았다. 혜원이가 활짝 웃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아는 문장으로 만들면 두 개의 이제 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선물을 받은 혜원이가 활짝 웃었다.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반대로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뭡니까? 관형절로 만들 수가 있겠죠. 바로 활짝 웃는 혜원이가 선물을 받았다.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문장을, 아는 문장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활짝 웃은 게 메인인지, 항상 보면은 아는 문장이 메인이 돼요. 암긴 문장보다는. 알겠죠? 그래서 웃는 게 메인인지 선물을 받는 게 메인인지에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관형절을 만들어야 될지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현석이가 뛰었다. 자, 발에 땀이 났다. 자, 요 문장도 아는 문장으로 뭡니까? 바꿔보면은, 그죠? 자, 현석이가 발에 땀이 나게 뛰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부사절로 만들 때 요거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부사절밖에 없는데 이때 발이 땀이 나게 대신에 뭐 발에 땀이 나도록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뛰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요 두 문장은 사실 큰 차이는 없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괜찮지 않고 문장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봅시다. 자, 문장의 짜임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수업 오늘 일단 이번 시간 수업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3단원으로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보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거죠. 자, 정확하게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어디에서 부사어죠. 그 다음 용이 주어이고 난다 서술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혼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굳은 땅에 물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한 놈이 더 생겼어요. 바로 굳은. 자, 굳은이라고 하는 것은 굳다에 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죠. 그렇죠?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자, 얘는 문장 성분으로 얘기하면은 관형어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땅에는 부사어, 그다음 무리가 주어, 된다가 서술어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은 두 개 문장으로 나눌 수 있죠. 자, 땅이 굳다 플러스 땅에 물이 된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요거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학생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푸른 하늘이 예쁘다 했을 때 하늘이 주어고 예쁘다가 서술어고 푸르는 하늘을 꾸며주네 혼문장이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푸르는 기본형이 푸르다라고 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하늘이 푸르다, 하늘이 예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 굳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렇게 앞에 형용사만 있는 경우, 형용사가 관형어처럼 쓰이는 경우만 있는 경우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까마귀 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주어가 되고 날자가 서술어, 배가가 역시 주어, 떨어진다도 서술어.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면 까마귀가 난다. 그러자 배가 떨어진다. 자, 이때는 까마귀가 나는 행동이 시간상 먼저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자, 원숭이도 얘는 사실 원숭이가라는 조사로 바꾸어도 의미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숭이도는 주어에 해당하죠. 그 다음
나무에서는 부사어, 떨어진다는 서술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밖에 없는 혼문장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이 문장이 좀 복잡해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낱말은, 자, 이거는 주어에 해당합니다. 그쵸? 근데 그 다음은 새가라고 돼 있어. 새가 다음에 뒤에 있는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 여기서 새가도 주어고 듣고도 주어예요. 그러면 얘는 바로 뭡니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반말은 역시 주어고 쥐가 역시 주어, 듣는다 역시 서술어. 역시 마찬가지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죠? 아, 근데 잠깐만요. 아, 이거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요렇게 안 가리키고 요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요렇게 갑시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갈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학교에 맞춰서 그냥 하면은 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갑시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학교에 맞춰서 하면은, 자, 요렇게 갑시다. 요거를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목적어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 요렇게 갑시다. 이게 더 여러분들 편할 거예요. 얘가 목적어,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자, 이걸 올바른 문장으로 하면 새가 낱말을 듣는다, 쥐가 반말을 듣는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선생님이 잠깐 착각했어요. 자, 이거는 나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자, 가랑잎이가 주어져. 솔잎더러, 솔잎에게 부사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스락거린다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따옴표가 없고 뒤에 고라고 하는 조사가 쓰였어요. 그럼 이게 바로 인용절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한다 역시 서술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인용절을, 그 중에서도 간접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쉰 다음에 45분에 이제 우리가 3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뒷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그 2단원 들어가는 학생들을 모아서 뒷부분은 조금 더 보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쉬는 시간 가지고 4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